반가워, 지영쌤이야. 2027 생활관리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오늘부터 개강할 거야. 뭐 어쨌든 1년의 공부의 시작이고 요걸 잘해서 우리가 수능날 정말 낭만적인 겨울로 이제 수험이 끝나는 생활을 만끽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과목이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건대 국영수에서 지친 마음을 탐구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생윤이라고 생각해. 공부하는 과정도 재밌고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도 생각도 깊어져서 의외로 수능 생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비문학 독서에서도 되게 배경 지식으로 쓰일 때도 많고, 수시로 본다 그러면 면접이나 논술에도 배경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얻을 게 많은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해. 자, 같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단히 OT만 해보자. 일단 나는 이지영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했어. 아마 학력적으로는 전혀 뭐 빠짐없이 쭉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 너 이거 믿고 따라올만 할 거야. 또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있고 벌써 450만 명 정도 가르쳐왔고, 대치동에서 너희도 보다시피 마감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월 평균 수강생 3,000명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기록을 깬 강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 EBS에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었고 EBS에서 최우수 강사상뿐만 아니라 공로상을 최연소로 아마 탔던 것으로 기억해. 또 지필 합숙 검토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유니스트라고 하는 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파트로 특임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어. 내가 윤리로 인공지능 윤리 파트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학계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 너희가 선택한 생활관리라는 과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사탐런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이제 과탐하던 학생들이 과탐 공부량에 비해 사탐이 2분의 1, 3분의 1밖에 공부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탐으로 오게 되었고, 아마 올해 그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 같아. 사탐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1등 과목이었고 1등이 생활관리, 2등이 사회문화였는데 워낙 사회문화가 이과적 성향의 학생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사회문화와 근소한 차이로 1, 2위가 뒤집혀서 생윤, 사문이 두 개가 투탑인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재 2위에 해당하고 전국이 22만 4천 명 정도가 이 생활관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생활관리는 숫자나 도표나 표분석이나 계산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타임어택 자체가 없는 과목이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어떤 문제를 못 푼다거나 포기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사실은 충분히 시간 내에 풀고 재검토까지 가능한 과목이야. 그래도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어떤 데서 난이도 조절이 되냐면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지가 한두 개 들어있어.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건 한 선지인데 기역, 니은, 리을 중에 고르지 못하면서 이제 이걸 마지막까지 OMR 쓰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한데, 그게 아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서 추론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냐? 그건 아니고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약간 국어적인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생윤에 이런 변형 공부하다 보면 국어 독서 공부하는데도 생각보다 도움될 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국어 비문학 또는 논술이나 면접에서 배경 지식으로 철학자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 다 좀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또 생윤이라는 과목이 3위 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함께 선택했을 때 그 시너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쌍윤 선택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야. 그래서 윤리와 사상과 함께 선택 시 45% 정도의 내용이 중복돼서 두 과목이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학자가 절반 이상 겹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 사회문화와 함께 선택해도 15%는 학자와 내용이 겹치는,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생윤, 사문, 윤사에 모두 다 나오는 학자, 베버도 거의 다 소개되는 학자, 이렇기 때문에 좀 겹치는 측면이 있어. 또한 고2나 고3 내신에 생활관리가 없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내신에 이미 한 번 하고 와서 수능을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고3 내신에 있어서 수능생과 내신을 함께 가져가는데 유리한 측면에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뭐 가장 큰 장점인데, 내가 9과목의 사회탐구 선택 과목의 개념 강의량, 그 다음에 필기량, 그 다음에 공부량을 봤을 때 가장 공부량이 적은 과목이 생윤이야. 그러니까 국영수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탐구는 이렇게 3시간 반 수업을 모면 한 번 수업 듣고 최소한의 복습으로 3시간 정도 자가 복습, 최대 복습해도 5시간을 넘지 않아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생활관리 얼마나 공부해야 1등급 나와요? 라고 내가 어떤 애들이 물어보면 일주일에 3강, 그러니까 현강으로 하루, 그 다음에 3시간 정도 복습, 3시간에서 5시간 복습, 그거면 충분히 1등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과학탐구는 절대 그 양이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과탐에 비해서 밸런스가 붕괴될 정도로 공부량이 적은 과목이 생윤이야. 그래서 대신 공부량이 적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안에서도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킬러 주제가 있을 거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주제에 학자가 몇몇 정해져 있어. 뭐 롤스, 노직이라던가 이런 학자들 몇몇만 좀
어렵게 공부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생활관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 이론윤리 파트와 응용윤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관리의 이론윤리 파트는 오늘 당장 배워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뭔가 함축적이고 요약적이야. 왜냐하면 원래 이 응용윤리와 이론윤리 파트 중에 이 이론윤리 파트만 쫙 집중해서 들어가는 게 윤사거든. 이게 윤사랑 완전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윤사는 똑같은 유교 사상에서 유교 사상만 거의 뭐 7, 8시간을 배워야 된다면 생활관리는 오늘 1시간 동안 배워야 돼. 7, 8시간 동안 배울 걸 1시간 동안 배우다 보니 오늘 아마 너희가 두 번째 시간쯤에는 막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암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유교, 불교, 도가가 있을 건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윤사에서 들어가는 거에 5분의 1 정도만 들어가면 오늘 필기하는 용어 정도만 알면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돼. 거의 대부분 응용윤리 파트에서 전체의 80%에서 90%가 출제가 되는데 따라서 오늘 배우는 건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주제고 그러니까 오늘에서 다음 주까지 갑자기 많은 학자와 많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1, 2주차 내용은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 뭐 내용이 많아도 필기만 해놓으면 1년 내내 그 필기로 다 우려먹을 수 있을 정도일 거야. 거의 나머지는 그 뒤에 내용들. 근데 내용이 뭐 이런 거야. 낙태 찬반 논쟁, 뭐 그다음에 뇌사 찬반 논쟁 뭐 이런 거 또는 사회정의라 그래서 사형제 찬반 논쟁 같은 거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가 세금은 어느 정도로 걷는 것이 좋은가 부자에게 과도한 세금은 국가의 권력 남용인가 뭐 이런 질문들 나오고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전쟁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생활관리 공부하면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랄까 좀 상식과 교양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있어. 그래도 난이도 조절할 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만할 거라고 난 생각해. 자, 기본적으로 너희는 출제자에는 강의 올 때 미리 알려줄게. 예습은 전혀 안 하고 노베이스 상태로 오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은 진행될 거야. 대신 복습은 해야 되는데 복습할 루트와 솔루션을 그대로 내가 제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끝날 때 너희한테 얘들아 진돗개 교재라 그래서 기출문제집 몇 번까지 풀어오면 되고 워크북 교재 몇 쪽까지 풀어오면 그 안에서 복습 테스트 볼 거야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진도만 잘 촬영해 가서 그러니까 이따 찍을 수 있게 시간 줄 거거든. 그래서 그대로만 복습하면 돼. 그 루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암기는 안 해도 되나요? 하는데 나랑 오늘 수업 들어보면 알 텐데 수업 끝나고 갈 때쯤 머리에 다 들어있을 거야. 수업 중에 같이 외울 거고 내가 머리에 너희한테 때려 박아 넣어줄 테니까 뭐 수업만 들었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질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모토가 그거거든. 그냥 1년 동안 별 고민 없이 그냥 커리 따라오면 멱살 잡고 1등급까지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마 수업 끝날 때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 자, 기본적으로 본교재가 있고 이 본교재가 이제 너희가 가지고 다닐 교재 매번 이제 가지고 와서 같이 필기하고 교재에서 내용 확인한 다음 문제 풀고 자료 보는 그게 본교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노트가 하나 제공될 텐데 이 노트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필기하면 되지 노트가 왜 필요해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수능날 아이패드 들고 갈 순 없고 갤럭시 탭 들고 갈 순 없어. 어차피 한 권에 단권화해서 하나 들고 갈 수 있어 수능날. 그러니까 수능날 들고 갈 단권화 노트로 요거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울 거야. 딱 출제자의 개념 완성이라는 개념 강의에서 필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냥 내가 어려웠던 선지만 오답 노트로 여기 뒤에다가 다 채워서 그거 하나 수능날 들고 가면 되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한 주제를 뭐 이를테면 오늘 윤리학의 분류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할 건데 이 노트에 이 줄수 20몇 줄에 맞춰서 딱 필기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노트를 너희가 마음대로 사와 이렇게 한다 해도 그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니까 내 수업에 딱 맞춰서 제작된 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활용해 주면 되고 요 두 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워크북이라는 건 너희가 이제 오늘도 숙제로 받을 건데 이거 반드시 너희가 이제 끝나고서 몇 쪽까지 복습하고 몇 쪽까지 OX 풀고 이럴 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진돗개를 키워 짱구와 짱아라는 진돗개를 키우는데 그 진돗개 때문에 이제 진돗개 캐릭터를 교재에 넣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출 문제집도 진도별 기출 문제로 개념 완성이라 그래서 진돗개라고 이름 붙여서 했는데 학생들이 매일 물어보는 게 있어. 선생님 개념 공부하면서 기출 언제 해요? 기출 어떤 거 푸는 게 좋아요? 어떤 순서로 풀까요? 물어보는데 그냥 우리 수업 진도에 맞춰서 그 진도별로 최근 4개년 기출 전부 다 풀 수 있게 내가
숫자 알려줄 거야. 거기까지 풀어오면 되고 거기까지의 내용으로 그 다음 주 시작할 때 테스트 보면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필기할 때는 이건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데 물론 한 색으로 필기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수업 중에 중요도를 나눠서 너희랑 3가지 분필로 필기를 할 거거든. 필기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어. 기본적으로 선생님 저 필기 너무 싫어하는데요. 필기량 많아요. 저 필기 안 하는 수업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본 교재에 있는 교재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얘들아 너희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완자, 셀파, EBS 교재 많이 봤지만 교재 많이 본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교재의 밑줄만 긋는 수업은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필기 위주로 수업을 하고 교재의 내용으로 나중에 확인하면서 재검토만 할 건데 그 필기를 가지고 수업할 때 우리가 하는 필기가 그냥 귀찮은 필기가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평가원 기출선지야. 그러니까 난 너희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손 아프게 필기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랑 평가원에 나온 선지로만 필기해. 그러니까 너희가 나랑 개념 필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출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적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탐구는 필기가 필요해.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적어본 거를 암기해야 된다. 자, 그래서 평가원에 나왔지만 암기까지 안 해도 되는 건 흰 분필로 적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걸 까만색으로 적겠지. 그리고 중요한 학자, 중요한 개념은 노란 분필, 너희는 파란색으로 필기하면 돼. 그걸로 적을 거야. 그 다음 이 주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주제에 제일 함정선지로 많이 나온 거, 이 주제에 킬러 문제로 나온 거는 다 빨간색으로 적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랑 수업을 하면서 쫙 필기를 한 다음에 나 지금부터 노란 분필 잡을게. 너희는 파란 펜으로 적어줘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색깔 구분해야 너희도 이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경 지식이라서 외우진 않아도 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수업이 끝나잖아. 그럼 너희가 백지복습이라는 걸 할 거야. 백지복습이 뭐냐? 노란색이랑 빨간색 분필로 내가 적은 거, 너희 파란색 빨간색으로 적은 거 있잖아. 그거를 지우고 또는 그걸 가려놓고 또는 그것만 뺀 상태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키워드가 뭔지 연습하는 거야.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사해서 그냥 그 키워드만 매직으로 지워버리고 그냥 연습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한번 써보고 그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우고서 한번 적어보는 방법, 뭐 아이패드에 한번 옮겨 적는 방법, 이게 다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백지복습, 요 필기를 외우는 연습을 할 건데 어떻게 외우는지 좀 이따 수업 시간마다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 정도의 기본적인 안내와 자, 그 다음에 노트가 있을 건데 받은 노트 한번 펴볼래? 이재용 노트라고 해서 이 노트를 펴보면 자, 내가 편지 하나 적어놨고 샘플 필기가 나와 있을 거야. 그 샘플 필기 보면 알겠지만 이 노트가 세로선이 4개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A를 이렇게 들여쓰기 하면서 좀 위계를 정리하는 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중간에 빈 줄이 있으면 한 페이지 안에 한 필기가 끝나지 않아서 한 줄 띄우고 필기할 순 없어. 대신 세로만 들여쓰기 해주면 돼서 이렇게 필기하면 될 것 같아.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 칸에 A, B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화살표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위계 있게 필기해주면 돼. 이거 익숙해지고 나면 국영수도 이 부호 순서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서 이렇게 적으면서 따라와 주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만난 건 출제자유는 개념 완성이야. 자, 기본적으로 한 해에 처음부터 이제 개념부터 시작하는데 3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3월 첫 주 완강을 목표로 이걸 달릴 거야.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되고 2단계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6평 전에 완강되는 심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념이 모든 학자를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다면 이 심기일전은 학자별 공통점과 차이점, 벤 다이어그램과 순서도 문제 풀기 위해서 학자별로 비교하는 커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6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되는데 선생님 내신도 해야 되고 3월부터는 바쁜데 제가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당연히 심기일전은 내신 휴강이 4주에서 5주가 껴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신 보고 3월과 5월 위주로 진도가 8주간 진행되는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포스텝은 여름방학의 7월부터 우리 9월까지 9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되는 커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와 기출선지를 전부 다 분석하는 OX 선지 분석을 메인으로 하는 커리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타임어택은 없는데 숫자 도표 계산은 없는데 2선지 정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지가 난이도 조절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선지나 예고된 선지 말고 낯선 선지를 보는 커리가 9월 달에 짧게 프리파이널로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계속 모의고사야. 자, 평가원 스타일의 모의고사를
1차에서는 평가원 순서에 똑같이 2차에서는 어려운 문제랑만 계속 집중 트레이닝하는 모의고사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1년 공부하고 나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중간에 현역 고3인 경우에는 내신 휴강은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내신 기간 준비에 전혀 무리 없을 거고 재수 N수인 학생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쭉 커리별로 목표가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커리로 다 같이 따라오는 편이야.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12주간 진행이 될 거고 아마도 설 연휴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수업해서 3월 1일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것 같아. 그 안내는 자세히 문자로 나가도록 할게. 그래서 36강에 진행되는 커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첫째도 개념, 둘째도 개념, 셋째도 개념으로 가장 중요한 강좌야. 3월 전에 한 바퀴 돌리게 될 거고 우리는 현강에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데 이걸 그대로 촬영해서 인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강은 자기가 시작하는 달들이 있거든. 안녕 7월의 수강생. 지금 늦지 않았어. 수능까지 꼭 완강해서 만점 받으면 돼. 반가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DM으로 7월 달에 헐 7월인데 놀랐어요. 이러고 이제 DM이 와. 자, 어쨌든 우리는 매주 일요일날 2시부터 5시 반에 만나게 될 거고 여기 인코딩 돼서 월요일날 이투스에 인강이 업로드가 되고 우리의 진도별 기출문제로 개념 완성과 워크북도 해설 강의는 이투스에는 금요일에 올라가게 돼. 근데 거기에 해설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희가 충분히 셀프 복습도 할 수 있는 형태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조언만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해. 어때? 뭐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진짜 예비 고3이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입시의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실감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요 얘기만 꼭 얘기하고 싶어. 입시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뭐 네가 그 대학을 간다고? 그 대학 아무나 가는 줄 알아? 뭐 개나 소나 가는 대학 아니라고 나를 꿈을 비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3학년 들어가서 이제 아마도 선생님들이 상담 같은 거 하실 때 뭐 이성적으로는 뭐 어디까지나 어렵겠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미리 기초가 너무 없어서 갑자기 단기간에 올리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는 그때마다 너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너희가 어떤 계획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지는 다른 사람들은 너희의 속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했으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너의 입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의 가능성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남들한테 선언하고 나 거기 갈 거야. 아니면 노트에 적어놓고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자신의 꿈을 선명하게 설정하고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보면 아무도 내 꿈을 대신 이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른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내가 나를 포기하잖아? 난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내가 감히 뭐 중학교 때도 놀고 고등학교 때 국영수도 안 돼 있는데 그 대학을 어떻게 가 하는 순간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믿고 아직 끝까지 가기 전에 몰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까지 인터넷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또 현장 강의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9등급에서 1년 만에 1등급으로 올린 기적적인 성적표를 정말 많이 봤어. 국영수도 한다면 하는 초인적인 애들을 정말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충분히 잘 점수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난 안 될 거야 하면서 핑계대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자기 혐오로 가득 채운 수험생활 말고 뭐야 나도 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나 좀 멋있다. 나도 좀 독한 구석이 있었네? 라고 자기의 독함에 좀 반할 수 있는 수험생활 보냈으면 좋겠어. 물론 입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합격증이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어. 입시 강사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가 가지는 의미는 있어. 내가 무언가를 위해 도전해 봤다는 거, 거기서 내가 진짜 나를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앞으로 뭘 하든 자기를 정말 자존감 높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수험생활에 인식하는 순간 나는 진짜 앞으로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자신이 없어지거든. 근데 적어도 입시에서 뭐야 나도 막 새벽 1시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뭐야 나도 이런 것도 뭐 테스트도 만점 맞고 너 좀 멋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느껴졌던 그 긍정 회로가 충분히 살면서 필요한 회로라고 나는 생각해. 해서 이제 새해가 될 거잖아. 지금 우리는 12월에 만났지만 해피 뉴 이어가 되면
올해부터는 뭔가 내 느낌도 다르고 내 마음가짐도 다르고 올해 뭔가 역사를 쓰는 한 해가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나 좀 멋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수험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볼게. 자, 일단 유튜브 채널에서 너희는 이지영 렉처 채널이라 그래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실시간 분석이랑 등급권 예측 때문에 그 라이브를 좀 보게 될 거야. 중요한 모의고사 직후에는 찾아오면 되고, 이지영 오피셜은 이제 뭐 교양 예능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은 안 시작해도 돼.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수강 진도나 선생님 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제 글씨 예쁘죠 하고 이제 뭐 스토리 같은 거 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난 조교들한테 아이디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트 눌러. 뭐 학습 질문까지 다 대답해 줄 시간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이응 정도 보낼 수 있는 건 답할 수 있어. 이제 그 정도는 보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 교재 잠깐만 펴보자.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번 펴봐.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자, 여는 글 있고, 그 다음에 책의 구성 방법 있고, 목차 있을 거야. 자, 생활관리는 총 6단원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1, 2, 3, 4, 5, 6단원 목차 단원 한번 보면 제일 어렵게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만 내가 별표 줄게. 5주제 있잖아. 5주제 사회정의와 윤리 별표 2개, 사형제도와 윤리 별표 1, 자, 8주제 과학과 환경윤리 별표 2개, 10주제 별표 1.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오는 주제야. 나머지는 큰 부담 없이 배워도 괜찮고, 오늘도 아무리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도 여기서 난이도 조절 어렵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들으면 돼.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0쪽 한번 봐봐. 자, 우리는 10쪽과 11쪽에를 필기를 밑줄 치러 오기는 할 건데 지금 그냥 생으로 밑줄 치지 않을 거야. 이론 다 배우고 필기 노트 완성한 다음에 복습처럼 교과서 표현도 한번 보자 하고 볼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2쪽에서 13쪽.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평가원에 나왔거나 연계교재에서 소개됐던 읽기 자료는 전부 다 소개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많이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좀 이따 별표 쳐주면 그것만 자세히 좀 복습할 때 읽어줘. 14쪽 가봐. 자, 수업 중에 배운 걸 토대로 같이 문제를 풀 건데 우리 문제들은 참 재밌게도 제시문을 분석할 필기 공간과 선지 분석을 적어놓을 필기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수업 중에 필기를 내가 칠판에 적는 걸 다 적으면 빽빽하게 필기가 더해질 거고, 근데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잖아. 그럼 한 장 뒤로 옮기면 바로 뒷장에 그 문제에 실제평가원은 빈줄 없이 나오니까 평가원 스타일의 복습 문제와 해설지와 선지 선택 비율이 있을 거야. 나 한번 봐봐. 어떤 문제를 풀 때 내 교재에 있는 모든 건 선지 선택 비율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틀렸는데 나만 바보라 틀린 건지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틀렸는지, 이를테면 정답률이 40%인데 30%가 나와 같은 오답을 골랐어. 그럼 안 외롭지. 이게 평가원이 낸 함정인 거야. 근데 단 3%만 고른 함정 선지에 나 혼자 빠졌어. 그럼 이건 내가 창의적인 인재인 거야. 수능이라는 시험이 담아낼 수 없는 큰 인물인 거지. 그치만 그렇게 풀면 큰일 나니까 내가 생각을 교정해야 되겠지. 일단 수능 적합형 인재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19쪽 한번 봐봐. 19쪽에 빈 필기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다 아무것도 안 적어. 그냥 좌측에서 이론이 적어서 메모 공간이 있는 거라서 거기다 뭐 적어야 돼요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비워놓으면 되고, 오목두기에는 모는 종이가 아니네. 자, 그러면 이제 노트로 와줘. 이따 워크북과 진돗개는 마지막에 설명해줄게. 노트를 펴주고 지금부터 거의 2-3시간 노트 위주로 먼저 볼 거야. 자, 노트를 펴보면 재밌게도 편지 하나가 있고 샘플 필기가 있고 대학 가면 해볼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강진도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수강진도표. 자, 오늘 날짜 하나 적어볼까? 우리가 적고 있는 날 1주차 1강, 2강, 3강 수강 날짜 한번 적어봐줘. 오늘 날짜 적으면 돼. 오늘 21일 아니야? 자, 인강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듣고 있는 날짜 적어주고, 자, 강좌명은 1강의 윤리학의 분류 한번 적어봐. 윤리학의 분류. 자, 앞으로 이게 내가 다 같이 적어주진 않을 건데 이 윤리학의 분류라고 적고 다음에 2강과 3강은 노트에 제일 윗줄 필기를 그대로 적으면 돼. 왜냐면 1시간에 한 페이지씩 필기하니까. 자, 집중도는 너희가 졸지 않았으면 5개 나중에 체크하면 되고, 자, 교재 넘기면 바로 노란색 페이지부터 필기가 시작될 거야. 자, 뭐 질문이 많아서 얘기할게. 뭐
혹시 물을 쏟았다거나 커피 같은 거 쏟아가지고 한 장이 지저분해졌다 해서 몇 장 찢는다고 해서 필기가 모자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해진 경우엔 찢어도 괜찮고, 요거 뒤에 조금 남아서 뒤에 1년 동안 단거나 할 페이지들이 꽤 들어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어주면 되고, 내가 이 노트를 주는 이유는 이게 되게 두꺼워서 형광펜이나 색연필 같은 거나 이런 게 뒤에 비치지 않고 좀 학습하기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일단 미리 좀 사과를 하면, 내가 존댓말로 수업을 안 하고 말을 좀 편한 대체를 쓰잖아. 사실 내가 몇 년 동안 존댓말로 예의 바르게 수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해. 자,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출제자 있는 개념 완성 들어갈 거예요. 자, 1주제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애들이 너무 싫대. 그냥 반말해달래. 거칠게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강의에서 약간 흡입력이나 약간 이 집중률을 위해서 말을 좀 편하게 하는데 그것만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노트 필기에 처음에 가서 윤리학의 분류부터 보자. 너희는 필기 노트에 태양 마크 하나 있는 데 있을 거야. 그 뭔가 태양 같은 마크 하나 있지? 응. 그 마크 있는 자리에 윤리학의 분류라고 적어줘. 아, 나 왼손잡이야. 강의 중에 아이 컨택을 위해 왼손보다 오른손을 활용할 때도 있는데 뭐 양손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왼손 위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이건 TMI인데 윤사에도 얘기했는데 거기 써있는 그 태양 마크는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꾸 당구장 표시하고 한 주제를 적으셔서 나 당구장 담배 냄새 많이 나고 싫어해서 태양 마크로 그렸는데 점 찍기 전엔 귀찮아가지고 점 2개 남고 이렇게 된 시그니처 필기 마크야. 뭐 다른 과목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제자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연대 경제학과 갔는데 제자 한 명이 도서관에 갔는데 진짜 잘생긴 킹카 남자애 하나가 공부하고 있는데 태양 마크를 그렸더래. 그래서 말 걸어보고 싶어서 너 이지영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자기 들었다면서 너무 반가워서 사귀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DM이 왔더라고. 그런 DM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 불쾌하거든? 나는 솔로인데. 자, 그래서 윤리학의 분류 한번 들어가 볼게. 1번부터 적을 건데 빨간색으로 들어가자. 1번 빨간색 이론규범 윤리학. 자, 이론규범 윤리학. 자, 윤리학은 크게 4개로 분류가 될 거야. 이론규범 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근데 너희한테 미리 얘기해 줄게. 20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1번으로 변함없이 지금 벌써 10년 넘는 기간 동안 1번 문제 나왔는데 지금껏 정답률이 거의 대부분 96%, 막 90%.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랑 적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수능날 가서 윤리학을 틀린다? 이건 전날, 수능 전날 잠도 하나도 안 오고 막 눈이 퀭해져가지고 어떻게 나 못 잤어 하고 헤맬 때 아니면 안 틀릴 거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필기 나오는 거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면 돼. 또 하나, 이 안에 나오는 여러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은 기출에서 한 번이라도 다뤄졌던 것을 적고 있는 거긴 한데 모든 문제 항상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나는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랑 개념 완성을 배우면서 그냥 아주 센 기초만 배우지 않아. 당장 이 개념을 다 듣고 나서 올해 가장 어려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개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개념이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뭔가 어려운 필기가 있을 때 생년 나랑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표현을 선생님이 평가원 스타일로 적어주시는구나 생각해. 너희가 어차피 혼자 해도 시간 오래 걸리는 건데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탐구 형강이나 인강은 나 혼자 공부할 시간을 10배 압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론 규범 윤리학 먼저 볼게. 자, 규범이 뭔지 먼저, 의미 먼저. 동그라미 1번 흰분필 의미. 자, 도덕적 판단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윤리학이야. 도덕적, 흰분필로 도덕적 판단 기준과 근거 제시. 도덕적 판단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걸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 그런다. 자, 필기량이 많긴 하겠지만 내가 칠판에 적는 건 다 따라 적으면 돼. 내가 칠판에 적지 않는 것까지 따라 적으려고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건 배경 지식일 거야. 뭐가 옳고 뭐가 그른데에 대해서 이론규범 윤리학의 종류가 있어. 자, 동그라미 2번 종류. 자,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에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선악 판단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선악 판단의 세 가지 기준. 이걸 노란색으로 A. 새로 한 칸 들어서 A. 칸트의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자, B. 벤담의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 C.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너희는 파란 펜이지. 칸트의 의무론, 벤담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요 세 가지로 나뉠 거야. 다음 주에 우리는 칸트만 1시간, 벤담만 1시간, 아리스토텔레스만 1시간을 배울 거라 지금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브리핑으로 요약만 들을 거야. 자, 칸트의 의무론, 벤담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가 각각 선을 무엇이라고 봤느냐? 자, 땡땡 선 이퀄. 자, 선 이퀄. 자, 땡땡 선 이퀄. 선을 무엇으로 봤느냐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자, 그걸 내가 너희한테 그냥 기출선지로 그대로 적어주기 전에 이 셋의 주장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느껴봐야지만 알 수 있어서 이걸 느껴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테니까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기출선지로 정리하자.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안 적어도 돼. 그냥 편안하게 들어줘. 뭐 유명한 얘기야.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자기 수업 중에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딜레마를 소개해.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수능 문제에는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서 그냥 요 용어도 안 적어도 돼. 그냥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야. 자, 이 트롤리 딜레마에는 선택 상황이 존재해. 각각의 선택 상황에서 칸트, 벤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우리가 좀 알아야 쟤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자, 첫 번째 상황 1로 한번 가보자. 상황 1에 너희도 선택을 한번 해봐야 돼. 자, 너희는 열차의 기관사야. 지금 열차를 몰고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고 곧 열차의 마지막 종착역에 너희가 도달할 예정이야. 그 열차의 정차역에 너희가 내리고 당연히 열차가 멈추고 다 사람들 가고 나 퇴근하면 돼. 근데 알게 된 게 이 열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 이 열차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정착역에 멈추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 6명이, 이 철도청 공무원 6명이 이 열차 때문에 죽게 될 거야. 게다가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건 고려하지 않고 일단 열차가 멈추지 않으면 철로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대로 직진하면 너희가 열차의 기관사인 상황부터 기관사 그래서 직진해서 6명이 죽을 것이냐 또는 우회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 자, 다행히 선택지가 있어. 이대로 직진하면, 왜냐면 브레이크가 어차피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선택지가 없으니까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직진하면 6명이 죽게 되는데 20년간 한 번도 기차가 간 적이 없는 비상철로가 바로 옆에 있어. 내가 핸들을 돌려서 비상철로로 우회하면 그 열차가 20년간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한 명이 거기 열차가 안 올 거라고 믿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게 돼. 한 명의 민간인이 그 비상철로에 서 있는 상황이야. 자, 너희는 빨리 3초 안에 선택을 해야 돼. 핸들을 돌릴지 가만히 직진할지. 자, 직진한다 손. 5명. 우회한다 손. 나머지 전부. 자, 이게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수업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인데 당연히 90%가 넘는 학생들이 우회한다고 선택을 했어. 90%가 넘는 학생들이 우회한다고 선택을 했고 직진을 고른 학생들은 10% 미만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회한다고 한 사람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 우회를 골랐지? 아, 그래? 우회를 골랐나? 아니야. 우회. 왜 우회를 선택했지? 적은 사람이 죽는 게 나으니까? 그렇지. 저 대답이 안 들렸을 테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면 6명이 희생되는 것보다 1명의 희생이 더 적은 희생이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하버드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단 말이야.
직진을 고른 사람들은 왜 직진했을까? 아까 손 들었잖아. 왜 직진하겠다 그랬니? 자신의 선택으로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직진하는 게 나으니까요. 아, 자신의 선택으로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직진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명은 이미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우회를 하게 되면 상황 밖에 있던 사람을 내가 이 핸들을 꺾음으로 인해서 인몰부시켜 버리는 거니까 이 선택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이 또 하버드에서 나왔었어. 아, 좋아.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내가 아직 칸트와 벤담의 답을 얘기하기 전에 상황을 바꿔볼게. 상황 2로 가볼게. 너희는 이제 열차의 기관사가 아니야. 열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하지만 이번 두 번째 모델에서는 비상철로가 없단다. 이대로 직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희가 기관사가 아니라 영무원이야. 이 철도청의 영무원으로서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그런데 이 열차가 들어오는 높은 다리 위에서 이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보고받아서 너희가 여기 서 있는데 이대로 열차가 직진하면 6명이 죽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 기관사가 무전을 쳐. 열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6명 죽게 생겼는데 저 열차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너희가 여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여러 공학적 지식, 역학적 지식으로는 저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에서 장애물을 떨어뜨려서 바퀴에 마찰하게 해서 저 열차가 멈추도록 해야 돼. 근데 적어도 저 열차의 속도와 크기를 고려했을 때 300km가 넘는 걸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자기 몸무게는 45kg밖에 안 되고 다리 위에 어떤 쇼파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옆에 몸무게가 300kg는 돼 보이는 큰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집어던지면 이 열차가 멈출 것 같아. 한 명은 죽지만 그래도 6명을 살릴 수 있어. 나는 이 큰 사람을 밀 것이다, 안 밀 것이다. 요걸 고를 거야. 밀면 한 사람은 죽게 되겠지만 6명은 살릴 수 있고 안 밀면 6명이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한번 선택해볼까? 나는 영무원이야. 옆에 있는 큰 사람을 밀겠다 손. 1명, 2명. 밀지 않겠다 손. 뭐야, 너네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뭐가 상상이 지금. 아까는 한 명만 희생해서 6명을 살릴 수 있다면 최소의 희생으로 다 둘을 살린다며. 근데 한 명만 죽고 6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러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까랑 선택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해. 처음에는 우회를 선택했는데 뒤에는 안 밀겠다고 90%가 넘어간단 말이야. 밀겠다는 10% 미만이었단 말이지. 그럼 아까는 우회했는데 지금 안 밀겠다고 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치? 왜 달라졌니 선택이? 이번에는 나의 선택, 직접적인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살인이다. 이거는 진짜 미는 거 진짜 murder.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심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그런 대답이 나왔어. 아니 이거를 핸들을 돌리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건 행위 자체가 다르다. 핸들을 돌리는 건 선택 초이스의 문제였는데 이건 진짜 살인 아니냐, 진짜 킬 아니냐,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다른 옵션을 줘. 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저 사람 밀 필요가 없어. 여기 핸들이 하나 있어. 이 핸들을 돌리면 이 사람이 서 있는 다리에 문이 열려. 그리고 이 사람이 떨어져. 그냥 핸들만 돌리면 돼. 여전히 핸들만 돌리면 저 사람이 그냥 뿅 떨어지면서 열차는 멈춰. 달라? 그럼 우리 다시 첫 번째로 가볼까? 자, 너희는 기관사야. 아까 직진이 아니라 우회를 선택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럼 두 번째 사례와 달리 첫 번째 사례에서는 역시 우회를 선택했다고 치자. 직진하면 6명이 죽고 우회하면 1명이 죽는데 핸들을 꺾으려고 머리를 먼저 돌린 순간 너희의 퇴근을 기다리는 아빠가 엄마랑 손을 잡고, 그럼 2명이지. 아빠가 치킨을 사들고 너를 기다리기 위해 마중 나오고 계셨던 거야. 치킨이 프라다 치킨은 못 참지 않나. 내가 우회하려고 했는데 선명히 우리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내가 너희한테 이런 예시를 드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생활과 윤리는 끊임없이 모든 주제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거야를 물어봐. 근데 이게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문제야.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서 벤담은 이렇게 생각해.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 좀 이따 배울 건데 이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중요하다. 소수의 희생이 있더라도 다수를 살리는 선택을 무조건 해. 그러니 여기서 우회해서 6명을 살리고 여기서 이 사람 밀어 떨어뜨려서 6명을 살리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다수를 살렸으니까 옳다고 생각하지. 칸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무가 제일 중요해. 지금 상황에 이미 놓여 있었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누구를 죽게 하는 건 살인이야. 그러니 우회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고 밀어 떨어뜨리는 것도 살인행위야.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그 결과는 우연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누굴 죽이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러니 칸트는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 같은 걸 하지 못할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밀고 안 밀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그게 내 아빠면 우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6명을 살리자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의 아빠를 죽이는 게 이게 인간의 품성에 맞는 건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야. 이게 느낌은 이런 거지.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게 공리주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살인이야 아니야? 이게 칸트. 그 사람과 관계는 어떤데? 그 사람을 밀 때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은 도덕적이었어? 뭐 이런 걸 보는 게 덕윤리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아까 여기서 여기 있는 영무원 있잖아. 얘가 사이코패스야. 얘가 사이코패스인데 얘가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들었어. 근데 원래부터 여기 있는 300kg짜리를 죽이고 싶었어. 6명을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새끼를 원래 없애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라 닌겐 하고 밀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떨어뜨렸다면 이게 6명을 살려야 되는데 6명이 죽는 걸 볼 수는 없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옵션이 하나뿐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저를 용서치 마세요 하고 미는 거랑 죽어라 닌겐. 결과적으로는 여러 명을 살려서 공리주의에선 똑같다고 보겠지만 덕윤리는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덕이 개떡 같잖아. 그런 것은 인간의 품성에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인간 내면을 보는 게 덕윤리. 어느 정도 느낌은 왔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너희가 뭐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단일한 윤리 원칙을 고수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건 알았어. 거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어. 칸트가 생각할 때 선하다는 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거야. 거기다가 흰 문필로 도덕 법칙 준수. 도덕 법칙 준수.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법칙을 준수하는 걸 선하다고 봐.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칙을 어기면 악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선이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소수는 희생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면 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보는 거야. 이게 살인행위가 있다 한들 결과적으로 좋았으면 그 살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야. 마치 이런 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근데 나라에 광복을 가져오는데 의미 있는 독립운동이었다. 그럼 그 살인행위는 공리주의에서 볼 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 거니까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서 볼 때 선은 어떤 거에 초점 맞추냐면 그 사람의 심성, 품성, 덕성 이런 걸 보는 거야. 따라서 흰문필로 행위자의 덕성, 품성 요런 것이 옳음. 이거 행위자의 덕성이나 품성이 옳음. 이걸 선이라고 보는 거야. 자, 이걸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걸 이론규범윤리학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이론윤리학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 자, 이걸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걸 실천규범윤리학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으로 큰 2번 실천규범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 다른 말로 응용규범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 지금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똑같고 앞에 이론이냐 실천이냐로 나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천규범 윤리학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흰분필 의미. 얘는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야. 흰분필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 해결.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실천규범 윤리학이라 그런다. 그럼 이 실천규범 윤리학이 왜 등장했냐? 자, 동그라미 2번. 너희는 동그라미 1번과 세로줄 맞춰서 자, 등장 배경. 아니 뭐 과학기술은 너무 빨리 발달하는데 그 과학기술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따질 만한 윤리가 너무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생기는 간극과 공백이 있기 때문이야. 그걸 우리는 빨간색으로 윤리적 공백이라 그래. 윤리적 공백. 윤리적 공백. 자, 이 윤리적 공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 학자가 있어. A 학자. 앞으로 생활관리에서 정말 많이 나올 학자야. 벌써 근데 학자가 4명이나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텐데 칸트, 벤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요나스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요나스. 요나스라는 학자가 윤리적 공백이라는 얘기를 해. 이 윤리적 공백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B 의미 과학기술 발달 속도를 과학기술 발달 속도 부등 후 앞으로 윤리적 논의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윤리적 공백이라 그래. 윤리적 공백.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19세기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몇 세기? 21세기야. 그러니까 한 200년 전쯤 칸트나 벤담 같은 철학자들이 이제 윤리적 이론 논의를 많이 전개했어. 이걸 가지고 실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적용하려고 해보니까 갑자기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시험관 아기 또는 인간 개체 복제, 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 같은 새로운 과학 영역이 생기게 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칸트는 논문을 쓴 적이 없거든. 벤담도 논문을 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 년 전에 학자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최근에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을 적용해 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에 필요한 걸 실천규범 윤리학이라 그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 너무 빨리 발달했는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윤리적 논의 때문에 공백이 생긴 걸 메우려고 이런 실천규범 윤리학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자, 동그라미 3번 특징. 흰분필 동그라미 3번 특징. 아니 근데 배아 복제 기술의 선악을 판단하려면 배아 복제가 뭔지는 알아야 그게 옳다 아니다를 얘기할 거 아니야. 또는 시험관 아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해야 이걸 윤리적으로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려면 과학에 대한 이해나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학문을 좀 알고서 거기다 윤리를 접목시켜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빨간색으로 학제적 성격이라 그래. 학제적 성격. 학제할 때 제는 어이야. 학제적 성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윤리학만 알아서는 안 되고 과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의학 같은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괄호 열고 흰분필로 기출선제 인접학문의 도움이라 그래. 인접학문의 도움. 인접학문의 도움. 이게 필요해. 이를테면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어. 환경적으로 이 행위가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생태학 플러스 윤리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학문과 윤리학이 도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특징이야. 자, 동그라미 4번의 종류. 자, 다시 한번 무게중심 잡아줄게.
매번 1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지만 정답률이 8, 90%다. 쉬운 문제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만 알아도 1년 내내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요만큼만 알면 돼. 1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실천 규범 윤리학의 종류에 생명 의료 윤리, 흰 분필로 생명 의료 윤리, 환경 윤리, 또는 사회 정의 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 땡땡땡. 하지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생명의료 윤리가 생활관리의 뒤에 단원들의 각각 한 단원씩의 단원명이야. 단원명이니까 지금 외울 필요가 없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를테면 원치 않는 임신을, 그것도 성범죄에 의해서 가지게 된 아이를 낳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칸트와 벤담의 생각은 어떤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환경윤리에서 아니 인간이 자연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돼? 그러면 인간을 때리는 것과 동물을 때리는 걸 똑같이 처벌해야 돼? 그러면 인간과 동물을 때리는 것만큼이나 식물을 때리는 것도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 있잖아. 이런 것이 환경윤리에서 하는 거야.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론을 실제 적용한 게 실천규범윤리라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로 가자. 큰 3번. 메타윤리학. 메타윤리학. 메타라는 단어는 접두사로 쓰였을 때는 한 차원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뭐 영어 뜻은 중요하진 않지만 도움이 될까요? META. 요거 한 차원 높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윤리학보다 한 차원 높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메타윤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인 사람도 있을 거고, 기존의 윤리학을 뭔가 한 단계 멀리 떨어져서 까대는 윤리학이야. 이 윤리의 이론의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언어의 용어는 잘 쓰였는지를 다 따져보는 윤리학을 메타윤리학이라 그래서 메타윤리학의 의미부터 보면 동그라미 1번 의미. 메타윤리학의 의미. 윤리적 용어의, 자, 여기 노란색으로 의미와 논리 구조 분석. 메타윤리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의미와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걸 메타윤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게 언제 등장했냐면, 자, 동그라미 2번 등장 배경. 20세기 초에 등장해. 20세기 초. 20세기 초. (20세기) 초로 나온 데도 있고 중반으로 나온 데도 있어서 20세기 초중반이라고 적을게. 20세기 초중반. 세계대전 직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되게 오래된 고대 철학자지만 칸트와 벤담은 거의 19세기에 활동했단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 뭐 몇백 년 차이가 안 나는 학자들인데, 칸트와 벤담이 서양 철학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윤리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났잖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야, 우리 지금까지 윤리 헛공부했나 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막 인간 청소, 인종 청소가 나타나고 대량 학살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윤리학 교과서가 있고 철학 교과서가 있어도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윤리 이거 쓸모 있는 학문이 맞아? 이거 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살자, 선하게 살자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나는데 이 윤리학 처음부터 싹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메타윤리학이야. 그래서 얘네는 목표가 뭐냐면, 자, 동그라미 3번 특징.
요게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와. 노란색으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토. 이게 학문이 맞아?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야? 학문인데 왜 이렇게 쓸모가 없었던 거야? 왜 서로 우리는 죽이고 이런 전쟁에서 다 죽어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등장한 거지. 뭔가 시니컬하지. 이 학문 자체가 좀 시니컬하고 까대기 좋아하는 윤리학이야. 그래서 얘가 뭐를 좀 보냐면 윤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논리는 오류가 없었나. 왜 그런 거 있잖아. 너희 한번 들어봐. 너희 부모님께 잘해야 돼? 막 해도 돼? 잘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를 윤리에서 누구나 다 얘기하겠잖아. 윤리 교과서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할 때 써있는 논리가 다음과 같아. 너는 부모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러니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논리가 써있단 말이야. 이게 유교 사상에도 나오고 다른 철학에도 나온단 말이지. 근데 메타윤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부모님의 자녀는 이다. 이건 사실 문장이고 너는 효도해야만 한다. 이건 당위 문장이라 사실로부터 당위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쉽게 봐봐.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심리적 사실. 그러니까 너는 초콜릿을 좋아해야만 한다. 윤리적 당위. 초콜릿을 안 먹으면 악하다. 논리적으로 오류지. 근데 너는 부모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볼 때는 그게 왜? 이러겠지만 메타윤리는 논리적으로 사실에서 당위를 이렇게 도출할 수 없는 거야. 오류야. 그러니 지금까지 윤리로 사람들이 선해지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약간 느낌 알겠지? 그래서 이제 메타윤리에는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갈래를 한번 소개해 볼게. 동그라미 4번. 세 갈래. 메타윤리의 세 갈래. 역시 노란색으로 A, B, C, A 언어적 접근, B 논리적 접근, C 인식론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언어적 접근이 하는 건 이런 거야.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하는데 선하다와 착하다는 뭐가 달라? 같은 뜻이야? 그러다면 선하다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지? 기분이 좋으면 선한 건가? 아니면 신이 보시기에 바람직하면 선한 건가? 신이 없다면 선한 걸 정할 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언어, 선의 의미가 뭐야?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게 언어적 접근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리가 이렇게 발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악한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태클 거는 거야. 그래서 흰문필로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걸 언어적 접근이라 그래. 논리적 접근은 아까처럼 그런 거야. 논리적인 오류와 모순이 없는지, 성급한 일반화는 없는지, 아니면 뭔가 모순된 서로 논리를 반복해서 순환 논증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는 거야. 따라서 흰문필로 논리적 타당성 검토, 논리적 타당성 검토.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추론 규칙은 잘 지켰는지, 논리적인 오류와 모순은 없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인식론적 접근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 여기 필기 중에 제일 적게 나온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평가원에서 한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내는 조금 출제되는 내용인데 내용만 어려운 거야. 선과 악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야.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안다는 게 어떤 거야? 막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도덕은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도덕은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도덕은 알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암기하지 말고 그냥 저것만 봐. 기억, 인지주의가 있고 인지주의, 니은, 비인지주의가 있어. 니은, 비인지주의. 선생님, 제가 내신으로 생윤을 한 번 했는데 이런 걸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래? 수능 평가원 단위에서 한 번이라도 소개된 적 있는 건 내가 다 필기한다 그랬잖아. 이게 2016년 이후부터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는 해줄게. 대신 암기 안 해도 돼. 왜? 흰문필로 적잖아. 인지주의, 도덕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선악은 객관적 인식 가능. 선악은 객관적 인식 가능. 흰문필, 선악은 객관적 인식 가능. 자, 비인지주의는 선악은 당연히 객관적 인식 불가라고 보겠지. 객관적 인식 불가. 자, 우리가 이제 한 3주 넘어가면 배우게 될 것 중에 낙태 찬반 논쟁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낙태가 선한지 악한지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인지주의. 야, 낙태가 선한지 악한지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낙태를 보고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객관적인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에 불과한 것 같아, 도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인지주의에 자, 세로선 하나 더 들어서 B 아래다가 EX 적어주고 낙태가 나쁜 건 낙태가 나쁜 건 부정적 감정에 불과. 낙태가 나쁜 건 낙태는 나빠 라고 하는 건 부정적 감정에 불과하다. 요렇게 보는 거야. 평가원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온 출제 비중이 낮은 건데 요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서 적어줄게. 노란색으로 요 단어만 기억해놔. 이모티비즘. 이모티비즘. 삼촌한테 TV 틀어달라면 그러면 안 되고 이모한테 틀어달라 그래야 돼. 이모티비즘. 분위기 이런 거 내가 알면서 왜 또 그랬을까? 자, 이모티비즘 이라 그래. 자,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고맙게도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뭐라 그랬어? 이 주제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2점짜리 정답률 8, 90%짜리 쉬운 문제로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건 시험 문제 어느 정도로 나오냐? 언어인지 논리인지 인식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얘네가 다 메타윤리라는 것만 알면 돼. 아, 메타윤리에서 이런 거 관심 가졌지?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장 나오잖아. 언어의 의미, 메타. 논리적 추론, 메타. 이런 것만 알면 돼. 자, 이제 마지막이 큰 4번 기술윤리학이야. 다 왔어. 기술윤리학. 근데 이때 말하는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아니야. 기록하여 서술하다 할 때 describe를 얘기하는 거야. descriptive ethics라고 불리는 건데 이때 기술윤리학의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기록하여 서술하는 윤리학이야. 마치 이런 거지. 여기 적어줄게. 한글로. 기록하여 서술. 기록하여 서술. 자, 동그라미 1번. 의미. 왜 너희가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갔어. 근데 그 나라에 여행 갔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희한테 와서 코를 부비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워서 키스도 아니고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코를 비비는 나라가 있는 거야. 왜냐면 걔네는 반가움의 표시로 코를 비비거든. 어떤 나라에 갔어. 사막 기후인 나라였어.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침을 뱉어. 뭐야 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반갑다는 그 사회의 인사래. 왜냐면 물이 너무 귀해서 물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나눠줄 만큼 반갑다는 뜻이라고 침을 뱉는데 실제 그런 문화가 있거든? 이런 걸 저 나라에서 선하다와 착하다는 이런 행동들과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기록해서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각 사회의 흰문필 각 사회의 관행을 설명하는 학문이야.
아, 이 사회에서 예의 바르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이런 걸 기록하고 설명하는 거야. 뭐랑 정말 유사하냐면 너희가 대학 가서 배우게 될 학문 이거와 유사해. 유사 학문. 윤리학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 노란색으로 문화인류학에 가까워.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요거랑 유사해.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마지막 줄이야. 필기의 마지막 줄이 있어야 정상이야. 동그라미 3번 특징. 앞에 있는 것들보다 엄밀히 말해서 기술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윤리학보다는 사회과학에 가까워. 너희 대학 가면 사회과학대가 있고 인문대가 있고 자연과학대가 있고 공대가 있고 막 그러잖아. 사회과학이라는 건 뭔가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학문이고 윤리학,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형이상학적 학문이란 말이야. 뭔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가치고 이런 걸 따지는 거란 말이야. 이 기술윤리학은 윤리학이라고 이름 붙어 있지만 정확히는 윤리학보다는 빨간색으로 사회과학적 성격을 가져. 사회과학적 성격. 왜 사회과학적이라고 하냐? 흰문필로 가로 열고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이야. 가치 중립.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 학문이야. 그냥 저 나라는 A와 같은 관습이 있어. 이 나라는 B와 같은 관습이 있어를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고 적기만 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다 외웠어. 이거 외우기만 하면 돼. 편안하게 생각해 볼게. 규범이 뭔지 먼저. 내가 아까 얘기 안 했었는데 규범이 뭐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이론규범윤리학.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보면 실천규범윤리학이야. 그리고 그걸 언어와 논리를 따지면서 까대는 게 메타윤리학.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기술윤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는 2점짜리 정답률 8, 90%짜리 쉬운 걸 하나 적었는데 가장 중요한 윤리학이 뭘 것 같아? 윤리와 사상에서는 이론규범윤리학, 생활과 윤리에서는 실천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가장 낮아. 필기는 메타윤리학이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랑 복습하는 걸 너희는 적지 말고 한번 대답해봐. 자, 윤리학이 크게 4가지 있었어. 몇 개 있다고? 4개. 무슨 규범과 무슨 규범? 이론규범과 실천규범 있고 언어와 논리를 까대는 게 무슨 윤리학? 메타윤리학. 문화인류학에 가까운 게 무슨 윤리학? 기술윤리학이 있어.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 판단 기준이 있는 건 앞에 2개고, 그치? 이론규범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 규범이 옳고 그름이란 뜻이니까. 자,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이 있어. 이론규범윤리학에 크게 3갈래가 있었어. 자, 내가 알려줄게. 칸트의 무슨 논, 의무론, 벤담의 무슨 주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윤리, 덕윤리. 이 중에 칸트, 벤담, 아리로 대답해봐. 칸트, 벤담, 아리 중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 이렇게. 도덕법칙의 준수, 칸트. 행위자의 품성의 오름,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이야. 자, 실천규범윤리학은 다른 거 안 외워도 돼. 요나스라는 사람 한 명만 알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자, 기출된 적은 없지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봐봐. 과학기술은 정말 빨리 발달하는데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만큼의 격차가 생겼어. 이걸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이걸 따라잡으려면 무슨 규범 윤리학이 필요하냐면 실천 규범 윤리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요나스가 한 거. 자,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윤리의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리가 뭐 사람을 더 죽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시니컬하게 윤리를 까대는 게 무슨 윤리학? 메타윤리학. 뭐 저 사회는 침을 뱉는 게 반가운 건가 봐라고 그냥 기록해서 서술하는 게 무슨 윤리학? 끝이야. 이거밖에 안 나와. 자, 됐어. 그럼 암기해보자. 자, 첫 번째 윤리학 무슨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 3개가 있어. 칸트의 무슨 논? 의무론. 벤담의 무슨 주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 자, 그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는 건 벤담의 무슨 주의? 공리주의. 앞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필기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최다, 최행으로 줄여서 필기할게. 최다, 최행. 자, 그 다음 2번째 윤리학.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슨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의 등장 배경 윤리적 무엇? 공백. 얘기한 학자 누구?
요나스.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실천 규범 윤리학이 필요한 거야. 윤리적 공백을 없애려고. 자, 특징. 윤리학만으로 안 돼서 다른 학문이 함께 더해져야 돼. 요게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 영어로는 interdisciplinary라 그래서 학문 사이의 인터액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자, 암기할 거. 그 다음 언어와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거 무슨 윤리학? 메타윤리학. 메타윤리학이 관심 갖는 게 윤리적 용어의 무엇과 의미와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거야. 의미와 논리 구조. 이게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어? 학문적 무슨 가능성 검토?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자, 세 갈래가 있는데 부담 없이 한번 읽어봐.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요 세 갈래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언어, 논리, 인식론. 이게 다 메타윤리야. 언어, 논리, 인식론. 요렇게. 그 안에까지 안 외워도 돼. 대신 인식론적 접근 중에 선악은 객관적 인식이 어렵고 그냥 감정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게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는데 그걸 무슨 티비즘? 야, 의외로 생각난다니까. 기록하여 서술하는 거 무슨 윤리학? 기술윤리학. 기술윤리학이 가장 유사한 학문 무슨 인류학? 문화인류학이야.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이라기보다는 무슨 과학? 사회과학에 해당해. 그래서 대학 가면 너 인문대야 사과대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사회과학대를 줄여서 사과대라 그래. 근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 홈페이지 명이 apple.i화.ac.kr이더라. 사과대, 사회과학대학을 줄여서 사과대라 apple.i화.ac.kr 이렇게 적더라고. 귀엽지? 자, 한번 다시 가볼게. 이것만 외우면 끝나. 자, 윤리학이 크게 네 가지 있어. 첫 번째가 이론규범 윤리학, 두 번째가 실천규범 윤리학, 세 번째 까대는 거, 메타윤리학, 네 번째 기록하는 거, 기술윤리학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론윤리학에 셋이 있어. 칸트의 무슨 논? 의무론. 벤담의 무슨 주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이제 학자도 외워봐. 의무론 누구? 칸트. 공리주의 누구? 벤담. 덕윤리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의무론 대표자가 칸트고 칸트 말고 의무론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다음 주에. 자, 그 다음 공리주의 대표자가 누구고? 벤담이고 벤담 말고 다른 공리주의자는 그거보단 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윤리? 덕윤리. 덕윤리의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다른 학자도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도덕법칙 준수가 선이다. 누구의 무슨 논? 칸트의 의무론. 최다 최행이 선이다. 누구? 벤담의 공리주의. 행위자의 덕성 품성이 오르면 선이다. 누구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두 번째가 무슨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등장 배경 윤리적 공백. 학자 누구? 요나스. 인접 학문에 도움이 필요해.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 무슨 윤리학? 메타윤리학. 의미와 논리 구조를 보고 학문적 무슨 가능성? 성립 가능성. 내가 이걸 왜 외우라 그런 줄 알아? 평가원에서 1년에 3번 6월 9월 수능 평가원을 보는데 이선지가 안 나온 문제를 찾기가 어려워. 무조건 나와. 그래서 나 있잖아. 너희랑 여기다 별표 칠래. 빨간색. 여기다 별표 칠래. 이거 정말 많이 나와. 난이도 조절해봤자 요런 선지 정도로 조절하는 것 같아. 자, 메타윤리학의 세 갈래.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무슨 논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감정에 불과해 무슨 즘? 이모티비즘. 네 번째 윤리학, 기술윤리학. 유사학문 무슨 인류학? 문화인류학. 무슨 과학적 성격? 사회과학적 성격. 우리 애플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이론윤리학 안에 세 개. 누구의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누구의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 누구의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실천윤리의 등장 배경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얘기한 학자 요나스. 자, 언어 논리 까대는 게 메타윤리학인데 메타윤리학의 세 갈래 혹시 외울 수 있어? 자,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무슨 논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기술윤리학과 가장 유사한 학문 무슨 인류학? 앞으로 1년간 윤리학의 분류는 이것만 알면 돼. 1년 내내 이것만 알면 틀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너희가 오늘 숙제로 나가는 윤리학의 분류 다개념 기출을 다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럼 이건 클리어. 1년 내내 다시 안 봐도 될 정도야.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자. 10분 후에 봐.